시간에 우리가 이제 재현을 중심으로 플라톤 철학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이데아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한 예수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 플라톤의 어떤 그 예술론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호박론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그 플라톤적 어떤 관점에서 살펴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철학 자체가 이미 그 플라톤 철학을 나름대로 이게 극복하려는 어떤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술론에 들어왔어도 어떻게 하면은 플라톤이 말했는 어떤 그 모방론을 벗어나서 또 극복하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어떤 그 예술관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플라톤은 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심이 많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미 자체를 넘어서서 예술 자체에 대한 그 철학적 어떤 논의를 전개를 이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철학자에게는 그런 철학 자체 내에서도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라는 게 두 사람 다 그 실체 자체에 대한 본질, 그런 다음에 그 본질을 인정한다는, 그걸 파악해야 되는 어떤 지성, 이런 점에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 흐름을 개성시키는 그 차원에 있죠. 이 예술 철학 자체에 들어왔어도 이 미메시스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플라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면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그 개념을 이제 이 모방론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술관, 예술론, 예술에 대한 어떤 관점이 주로 이제 이 미메시스라는 어떤 이 개념인데, 미메시스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그 흉내낸다, 이런 어떤 의미고, 두 번째가 이제 모사, 이렇게 묘사,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시낭송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미메시스 개념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분명하게 넘어서는 그 차원은 바로 이 묘사를, 미메시스를 이 묘사로 파악하는 차원에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고유한 어떤 점이 나타나고, 이것이 그리스 미술 전체를 그 일정 부분을 나타내주는 그 특징화로 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낸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이거 개념을 우리가 좀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흉내라는 걸 뭔가 하면은 미메시스에 대해서 흉내라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보통 인간이 그 어떤 행위나 아니면은 어떤 작품이나 혹은 어떤 자연 현상, 이런 어떤 혹은 또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인간이 그 본성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닮으려는, 그리고 그 닮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그 교육적인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테크닉, 어떤 기술로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흉내라는 거를 미메시스의 어떤 그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묘사인데, 이 묘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독특한 점이고, 이 점이 플라톤의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흉내라는 점은 이미 이제 플라톤한테서도 이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관점에서 장인과는 다르게, 그러니까는 2차적 관점, 2차적으로 사물을
장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을 다시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그 플라톤의 어떤 비하적 차원이 근원적으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1차적으로 흉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어떤 그 예술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나온 개념이 바로 이 묘사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가 이미 유기체적인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고, 유기체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개체를 늘 생동하고 살아있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고, 그 개체의 생동한 그 속에서 이미 본질 자체가 구현되어 있다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사물을 우리가 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물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상,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즉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상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묘사의 어떤 형태로 드러낼 때 사물 그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사물 자체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자연이 아직도 그 미완성의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조차도 이 예술 창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술 작품으로 구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 즉 자연에 주어져 있는 것 자체조차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바로 이 묘사라는 것, 미메시스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묘사라는 관점에서 미메시스를 이해를 할 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술가를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현대적 어떤 관점에서 뭐 추상주의나 아니면 뭐 어떤 절대주의 쪽에 나타나는 어떤 그 방식처럼 추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을 끝까지 추구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어떤 기본 개념들이 바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있던 묘사 개념, 그런 다음에 그 묘사 이 개념 속에서 예술을 이해를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재현이라는 차원의 어떤 플라톤적인 어떤 부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보다 더 나은 것을 자연을 통해서 봄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에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플라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서는 예술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그 개념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 미술 자체에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 미술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데 처음에는 이집트 예술을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이집트 예술을 모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모방의 어떤 수준이 원래 그 이집트보다 예술보다 처음엔 조금 떨어지는 어떤 차원에서 전개되다가 어느 일정한 단계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 자체 내에 있던 고유한 형태의 어떤 미술이 이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발전되는 어떤 여러 형태들 속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아주 새로운 어떤 그 파악 방식, 그런 다음에 그 조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나타나는 어떤 방식이 이집트나 혹은 그리스 초기 미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예술 작품들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그리스적인 어떤 그 미 자체가 구현되고 있는 것들이 보다 더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를 그대로 재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지느냐를 예술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형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찬란한 조각 작품이나 혹은 그 건축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 카톡으로 던져준 그 테논 신전 그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어떤 그 구성 자체가 그렇게 평면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둥 각주라든지 이런 것들 평면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예술가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 있느냐의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죠. 그 이제 그 기둥을 보면 기둥 자체가 보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둥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같아야 되는. 근데 그 기둥을 전부 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중간 부분이 불룩하게 나오죠. 이 중간 부분이 불룩하게 나오는 거는 이미 이제 그리스적인 어떤 그 미가 이미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에서 이제 된 거죠. 즉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한테 나타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물을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그 미적 그 개념 대상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어떤 그 방식을 단순히 그냥 아무 어떤 그 예술가의 어떤 그 고민 없이 그냥 나타낸 걸로 보는데 기둥 자체를 이렇게 이제 중간 부분을 나타낸 거는 인간 자체와의 어떤 그 관련 속에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작품 자체가 여기에는 어떤 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게 뭐 들어가 있다 하는데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면은 인간과 관련시켜서 보는 즉 인간이 어떤 그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그 기둥의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갈수록 이렇게 똑같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지붕에 억눌려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약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기둥을 중간에 이래 좀 다른 방식으로 놓으면은 인간한테 나타나는 방식이 이 기둥에서 전체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즉 시각화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착시 형태를 고려해서 나타나는 어떤 형태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런 현상이 꼭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미개념에 그대로 구현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적으로 그 작가 자체에게 기본적으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창작 가능성의 어떤 그 본질 추구에 대한 어떤 우월권 혹은 그 고유성을 이제 부여한 그런 면이 바로 이 미메시스 개념의 어떤 묘사적인 어떤 그 개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 개념을 극복하고 그런 다음에 그 극복을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여러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작품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정당 이론적인 어떤 그 근거를 이제 가능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어떤 그 묘사론을 넘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고유의 어떤 그 미메시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의 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어떤 두 번째 특징이 이 예술 자체에서 순수한 어떤 그 예술 자체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술 자체가 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그 와의 어떤 그 관련 속에서 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근원 중에 하나, 근원 중에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균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한계 같은 것들이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원인으로 존재의 원인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아름다움 자체도 바로 이 존재의 어떤 근본 원인의 어떤 한 특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 아름다움 자체가 이 존재 자체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가능성으로서 주어지면서 이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 곧 바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덕이라든지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것과의 어떤 그 관련 속에서 이제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술가들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미적인 어떤 관계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그 관계도 있지만은 사회에 대한 어떤 교육적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특징도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그 예술 미개념 자체를 넘어서서 예술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큰 그 형이사학적 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고대 미술의 어떤 그 개념의 어떤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극론입니다. 이 비극은 거의 미학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비극론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 문제이죠. 왜 이게 비극이 이제 철학적인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 비극이 단순하게 그 예술을 하나의 어떤 특징 지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혹은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근원적으로 고찰하는, 즉 미학적인 어떤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 자체가 곧바로 철학적인 어떤 문제와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즉 비극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비극론인데, 비극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플라톤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니체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플라톤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어떤 그 본질, 그런 다음에 그 본질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어떤 그 일어나고 있는 어떤 윤리적이나 사회적 문제들이 인간 본성에 어긋날 때는 그런 것들은 우연적인 것으로서 없애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인간 본성에 어떤 합당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덕으로서 인간 본질에 비추어서 추구돼야 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자체가 이미 어떤 우연적, 인간 세계 자체가 우연적이고, 그런 다음에 그 우연성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합과 어떤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이 우리 인간한테 어떤 하나의 운명이나 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인간한테 주어지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그게 어쩔 수 없고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받아들임에 의한 어떤 것들을 특정한 어떤 외재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인간 삶의 어떤 한 현상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 이제 볼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극이라는 것들이 니체의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지만은 플라톤적 어떤 사유, 즉 하나의 도덕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 윤리를 절대화시킬 때는 이 비극이 성립될 수가 없죠. 왜? 그거는 그냥 우연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부의 어떤 충돌이나 사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고나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우연적인 사건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인간한테 그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에 대한 어떤 추구, 그게 본질이 만약 덕이라면은 그 덕을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비극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세적인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극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개인에게 혹은 사회에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으로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티고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비극적 그리스적 어떤 그 비극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형태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티고네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들이 충돌되고 그런 다음에 그 가치관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 형제라는 어떤 그 가족적 그런 개별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과 사회와 국가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크레온적인 어떤 차원에서 두 세계관이 충돌을 할 때 그런 다음에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희생된 어떤 그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그 충돌로 인해서 그 사건 자체가 해소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극이 이제 탄생이 되고 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 참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뭔가 하면은 그 비극 자체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뚜렷한 해결책에 대한 어떤 제시를 주어지는 어떤 즉 하나의 어떤 문제 어떤 하나의 세계관으로 풀어질 수 없는 혹은 또 하나의 세계관이 승리하고 다른 세계관이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 다른 패배했던 그 세계관 자체가 무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충돌되는 어떤 사건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상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비극의 어떤 그 현상이 우리 인간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계속 나타나고 히랍 비극은 바로 여기서 이제 탄생이 되고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 그를 이제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비극을 왜 보느냐, 혹은 이런 어떤 비극 작품에 대한 왜 관람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정한 몰두를 하느냐. 그 비극에 주는 어떤 그 쾌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비극의 어떤 패러독스인데, 이제 휴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패러독스가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혹은 그 작품의 어떤 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참여하는 그 참관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쾌도 거기에 상응해서 그 쾌가 높아진다 이런 걸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비극의 어떤 그 패러독스의 어떤 현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휴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어떤 그 첫 번째 그 특징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 속에서도 이제 그 쾌를 이제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도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쾌로 환원을 시켜버리면은 있긴 한데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에 참여를 하고 관람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쾌를 누리고 보고 또 느끼고 갖기는 한데 그것을 쾌에 있던 차원에서만 볼 경우는 그 비극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간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 비극이 탄생한다는 그 자체, 그 비극이 성립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비극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 그런 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계속 어떤 영향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성찰, 가치관, 의미 같은 것들을 간과한 채 쾌 자체로만 보고 쾌 자체의 어떤 관점에서만 그 문제를 해소를 하고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간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 자체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는 왜 이것이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문제로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비극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과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어떤 갈등 자체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채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유의 어떤 가능성을 그리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히랍적 비극에 대한 우리가 이제 현대적 어떤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히랍적 비극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게 이제 각 안티고네에서나 아니면은
그 비극의 어떤 그 당사자들 자체가 어떤 차원에서 전개가 되는가 하면은 아직 현대적 차원에서의 어떤 주관의 어떤 차원이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절절한 어떤 후회나 아니면은 그 슬픔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타나지가 않죠. 우리가 히랍 비극을 보면 결국 그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직도 그 당시에는 그 개인이 즉 근대 현대에서 탄생되어 있는 어떤 주관의 어떤 그 자기 자아의 어떤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자아 제어력이나 아니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자아의 근원적 어떤 성찰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책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의 어떤 방식이 나타나지가 않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고대 그 히랍적 미래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자기 주관적인 어떤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자체가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즉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대적 어떤 차원이라면은 분명히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책임에 즉 칸트적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자기 책임에 의해서 자기 책임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칼을 내서 그걸 끊을 수가 있죠. 그 딜레마를. 그런데 이 자기 주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히랍적 사유의 어떤 차원에서는 아직도 그 비극 자체가 딜레마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든 혹은 어떤 개인 근대적 재인이 없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딜레마 자체가 이미 그 자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형태로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히랍 비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근대 현대로 들어오면서 비극의 어떤 문제가 여러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양상이 전개되고 그런다 보니까 다르게 전개되는 방식에서는 이제 그 개인에게 어떤 그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에 이제 초점을 가는 방식으로 이 비극 자체의 어떤 문제 제기의 어떤 방식이나 딜레마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 바뀌죠. 이것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에 대한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극에 대한 어떤 그 대안 이제 그를 관람의 어떤 그 유일한 어떤 그 형식의 어떤 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독특한 그 개념을 하나 내세우죠.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텍스트에서도 보고 뭐 심지어 그 프로이드에까지도 나타나는 개념인데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나오죠. 이게 이 카타르시스가 사실은 이미 플라톤한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플라톤한테는 이 카타르시스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감각적 세계를 끊고 이제 이데아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지성적인 어떤 세계로 가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카타르시스라는 어떤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것이 이제 예술의 어떤 근원적인 파악 방식의 하나로서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나타나죠. 이게 이제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는 정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배설 이렇게 됩니다. 이 배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체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또 이제 가는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때 1차적인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
이런 거죠. 이 배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극 작품을 바라볼 때 혹은 그것을 관람을 할 때 그 비극 작품을 통해서 우리 그 관람자들이나 혹은 참관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면 감정 뭐 그런 방식의 감정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감정에 상응하는 어떤 그들이 우리한테서의 어떤 감정도 없어져 나는 방식으로 그게 상응해서 없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주어진 어떤 방식의 감정이 느꼈을 때 혹은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어떤 내재되어 있던 혹은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봄으로써 같이 없어져 나가는 방식을 즉 해소된다는 어떤 방식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때 없어진다 뭐 해소된다 이런 거는 아주 인간한테 그 작품 자체가 그대로 상응하는 어떤 감정이 관람자한테도 그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이 곧바로 그런 작품을 통해서 상쇄되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다음에 그 상쇄되면서 곧바로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 다른 감정이 바로 이제 쾌의 어떤 한 형태로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배설의 어떤 하나를 보죠. 그런 다음에 순화라는 것, 정화라는 것 이 자체는 상당히 이제 카타르시스의 어떤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높은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감정, 우리 자신을 보다 더 다른 상태의 어떤 도덕적이나 특히 이제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 혹은 차원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개념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아까 비극 이야기를 할 때 꺼냈을 때 무슨 개념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근원적으로 이런 차원에서는 그 비극 자체가 어떤 문제 해소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근원적인 문제로 파악을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그 관람자나 참관자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개별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그 카타르시스에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한계점, 그런 딜레마가 나타난다는 그 자체를 일종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의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찾지 않고 단순히 예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원리로서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거를 해소나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그런 차원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떤 그 카타르시스라는 어떤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이지만 물론 이게 이제 프로이드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죠. 이제 프로이드는 이렇게 통합되는 어떤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나는 그냥 배설로만 볼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정화의 어떤 걸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자체에서도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주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데 프로이드 자신도 이거를 하나의 어떤 통합적으로 봤다라는 거고 근원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어떤 걸로 이렇게 분리 보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카타르시스 자체에는 이런 어떤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 있었고 이것이 근원적으로 거의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프로이드는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이거를?
거의 하나로 이제 해석을 하죠. 하나는 어떤 감동 같은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 자체가 그 우리에게 보다 더 인간에게 심리적인 어떤 근원적인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고차원적 어떤 쾌락을 유발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화라는 어떤 의미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갈등 자체가 곧바로 동시에 없어지니까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갈등.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프로이드는 이 두 개가 결국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서도 이 카타르시스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원리의 어떤 근원인 걸로 보기 때문에 카타르시스 자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아스펙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예술 자체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미메시스로만 관련시켜서 예술의 어떤 그 한 특징을 한 부분적으로만 특징을 설명을 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 미메시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술의 어떤 그 방식은 사실은 어떤 예술인가 하면은 유형 예술에 이제 속하는 거죠. 사실은 이 미메시스가 근원적으로 바치고 있는 어떤 그 예술의 특징. 그런데 우리가 예술은 또 다른 어떤 예술이 또 어떤 형태가 또 있습니까? 추상. 무형 예술인가? 아 예. 왜요? 일자를 하러 바쁘셨네요. 아 예, 쌤. 그러니까 이 미메시스를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 했는 건 유형예술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고 미메시스의 어떤 근본 원리를 이야기한 거. 무형예술에 들어가서는 무형예술은 뭐 어떤 겁니까, 쌤? 잠깐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형문화재가 하는 예술이고 뭐 춤, 음악 같은 거 이런 게. 그러니까 유형예술이든 무형예술이든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것들이 다 전부 다 제현에 들어가죠. 이때 제현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기본 개념,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유형예술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받침의 기본 원리는 이 미메시스를 이제 근원적으로 하고, 무형예술은 즉 춤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여기는 이제 뭐 미술 같은 거, 조각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춤이나 음악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 원리가 뭐로 된 거면 리듬하고 조화가 들어갑니다. 조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예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기본 원리는 미메시스고, 이 무형예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원리는 리듬과 이 조화를. 그러나 이 두 가지 예술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재현이다. 그런데 이 재현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미 상당히 이미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아까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특히 묘사라는 개념을 조금 개념을 이야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넘어서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적으로 유기체 철학이라는 걸 한번 깔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계속 생동해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앞으로 미래가 더 다르고, 이거는 개체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도 그렇게 일 거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술도 한 부분이니까 자기 전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다는 것, 사물이라는 것, 어떤 거라는 것이 분명히 개체 속에서 뭔가 실체는 있고 하긴 하지만 미완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발달. 그러니까 예술가는 뭘 그 앞에 끝까지 볼 수 있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자체를 재현만 할 수 없는, 예술가한테 뭔가 뛰어넘는,
넘어서야 될 것들이 주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술가한테. 그래서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의 잠재성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역사보다. 그렇죠. 스토리나. 아, 예, 쌤. 아, 쌤 이해 다 하셨던. 아니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조금 서투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이랬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뭉뚱그리가 그 사람 원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 철학관이 어떤 거냐를 이제 비추어 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뭔가를 예술가가 뭔가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아까 우리가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인간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예술작 그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눈이 지금 이제 현대 미술에 들어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세잔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현대 미술 조금 제가 이야기하면 이 눈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안으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한 눈으로 이 세계를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눈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쪽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두 눈으로 두 개를 두 세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왜? 이게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세잔 작품이 이제 굉장히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미 히라빈들도 그 비슷하게 이제 본 거예요. 본 거. 그 비슷하게.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왜? 그냥 건축물이 그냥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고 균형미를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 갖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은 균형, 조화, 비율 이거니까 플라톤 후기에서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술 그 할 때 균형, 조화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또 또 뭐가 있죠? 그 중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비율 개념 이걸 말하는 거 있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속에 누가 딱 들어가 굉장히 그런 거 피타고라스의 기본 정신이 여기 밑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딱 보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7등신, 8등신 카옥하는 거 뭐 얼굴의 비율을 보느냐, 머리를 비율로 보느냐, 어디서 배꼽을 하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비율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냥 이걸 딱 해야 되죠. 조금 더 여기 이 파르테논의 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여기서 마지막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간격이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요게. 요거는 약 2m 정도, 요거는 2.4 얼마 뭐 이렇게 간격을 차이가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 거죠. 왜?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이 간격을 다르게 두죠. 왜? 마지막 거는 잘못하면 튕기 나갈 옆에 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할 때 옆에 뒤에 끼 항상 마지막 끼 튕글리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이 건축 속에서도 이미 이제 고려해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비율로 놓으면은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여기 사람하고 관련. 그리고 여기 파르테논 전체가 다 동글동글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직각이 돼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고 그런적일 걸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걸 자세하게 보면은 다 전부 다 둥글둥글해. 다 그런. 그러니까 왜 둥글둥글할까? 이 유기체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인간하고 관련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딱 직각 형태로 사물이 어떤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인간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요 예술관이 여기 그대로 지금 들어갔다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나중에 미술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인간과 관련시킬 때는 예술 작품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인간 자체, 사회 자체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자연 자체가 아직도 미발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발달일 가능성. 자연이 그냥 개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생각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개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이 속에 나른 개체, 김샘 또 이런
박 선생 1년 있다 오시니까 내가 이 선생님 이름이 자꾸 갑자기 기회가 안 나. 박 선생 이렇게 그 자체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실체 그게 고유한 어떤 그 선생님 고유한 그게 있지만 그래서 마치 선생님 자체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마치 본질을 다 구현한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유기체잖아요. 계속 진행해나가는 삶은 그 사회와 진보가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술 자체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예술가한테 한 단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뭔가 자꾸 나타나는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현이다 들어가는 거죠. 왜? 나에 대한 나를 묘사를 하고 나를 했지만 내가 계속 완성되어 있는 걸 하고는 어느 누구도 아직 즉 자연물은 완성물이 아니니까 즉 계속 유기적인 어떤 그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 아까 잠재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거를 가능하게 주는 그런 거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춤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리듬에 들어가는 어떤 것과 조화가 미메시스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춤과 음악이 이루어지고 이 리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듬에서 이제 원리가 뭔가 하면 흐름이에요. 흐름. 조금 어려운데 이 개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제 그 이렇게 좀 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흐름이라는 게 끊임없는 어떤 강물처럼 그 끝과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부분과 전체가 어느 하나가 어떤 규정화된 어떤 방식의 어떤 형태처럼 있는 게 아닌 어떤 방식으로 부분과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 자체가 자기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면서 전체와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의 어떤 전체가 흐름의 어떤 방식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좀 쉽게 해버려가지고 좀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에